소재와 대상에 거리낌이 없는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전직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 정치권 상황을 거침없이 진단하며 하이킥을 날리는 시간입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김보협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거침없는 추위에 어떻게 거침없이 잘 버티고 계십니까? 몹시 춥습니다. 추워요. 춥죠? 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주 몹시 추운 하루실 텐데요. 내일 더 춥다고 하니까 네. 추위 잘 대비하시고요.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은 분들 계시면 지금 유튜브에서 표차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우리 유튜브 청취자들 구독자를 위해서 손 한번 좀 흔들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밝게 시작을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첫 번째. 지난번에 우리 계속 밝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좀 뜨거웠었는데요. 네, 오늘 다룰 첫 번째 이슈는요. 청와대 문제는 홍보가 아니다입니다. 먼저 준비된 내용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40가지 13평 되고요. 아이들 방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이 좁긴 합니다만 애가 둘 있으면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인데 수가 있고요. 애가 더 크면 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애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도. 네네. 네, 오늘까지 나흘입니다. 벌써 청와대와 야당이 공방을 벌이게 된 상황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에서 했던 4인 가족 발언. 야당에서는 이 발언으로 국민들 분노가 치솟고 있다면서 연일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장성철 평론가 역시 이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재와 같은 이런 모습 정쟁 아주 상당히 어처구니 없게 봅니다. 예. 대통령께서 13평 아파트에 신혼부부 아이 2명 이렇게 얘기하신 게요. 집 없는 사람들 다 여기 살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당에서도 어떤 공약을 내놓을 때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요. 어쨌든 집 없는 분들 특히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로서 공공임대주택을 배정을 하고 배려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정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 당연히 나가야 될 정책 추진 방향인데 네. 결국에는 이것을 정쟁화하려는 것은 청와대가 홍보를 잘못한 거 아니냐. 너무 생색내기를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기본적으로 24번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현직 장관 그리고 장관 후보자를 대동을 하시고 공공임대주택 가셔서 자 부동산 정책 집값 안정, 월세값, 전세값 안정, 공공임대주택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어라는 사인을 주셨다라고 해서 국민들은 분노하는 거죠. 야당은 그거를 정책의 정쟁 수단으로 삼는 것이고 네. 이것은요. 여야, 청와대, 특히 홍보를 한 책임자들 모두 잘못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보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장성철 평론가는 사실은 말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또 공공임대주택은 당연히 여야 모두가 추진하는 건데 이 시점 이 시기에 이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게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도 정쟁거리를 삼은 게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장 소장님을 좋아합니다. 예. 이게 사실 말씀 중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국민들 분노가 치솟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 분노를 치솟게 만들고 싶다. 이게 정확한 얘기인 거죠. 네. 발언 전체 맥락을 보면 사실상 그 발언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이가 어리면 좀 키우다가 아이가 자라고 혹은 성별이 다를 경우에는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공공임대주택이 더 넓은 평수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문 대통령이 계속 해왔던 얘기고 네. 실제 전체 대화 맥락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 발언만 딱 따서 워딩으로 정확하게 있지도 않았는데 13평에 4명 살라고 이런 식으로 그 정쟁의 소재를 일부 언론들이 던져주고 그걸 받아서 야당들이 정쟁화하고 있는 거죠. 실제 저도 소장님처럼 문 대통령이 언제 아마 내년 초에 연두 기자회견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이런 점을 강조해 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목적한 정책의 방향대로 되지 않았다. 네. 그거는 이제 실제로 부동산 값이 치솟고 전세난이 있고 그런 거는 사실이니까 거기에 예. 대해서 진솔하게 송구스럽다 사과를 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을 밝히는 것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근데 맞다 표디님 말씀하셨고요. 이런 부분이 정말 야당은 잘못한 거예요. 뭐냐면 아니 13평 네가 가서 살아봐 막 이러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 부부 9평 6평 이런 데서 살아 퇴임하고 나서 이런 식의 공격은 너무 저급한 거죠. 네.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뭐냐면요. 그런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데 공공임대 살더라도 서울에서 집을 살 수가 없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 정책을 이 정부가 했다.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지 공공임대주택 확대했다고 그것을 홍보했다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1988님, 저는 충북 진천에서 주공아파트 20평, 전용 면적 약 14평에서 중학생 2명, 유치원생 1명을 키우다가 28평으로 이사했어요. 저는 대통령 이야기가 다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3040님은 집에 대해 도대체 정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30대 후반인 저는 정부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정부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청개구리 마냥 반대로 행해야 하는지 곧 전세가 끝나가는데 혼자 사는 싱글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네요. 뉴스 하이킥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에 푸념이나 해봅니다. 김미남님, 저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여지껏 쌓인 불신과 불통의 정책에 대한 분노의 표출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진지한 그리고 이렇게 가슴을 콕 찌르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세 분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그러시죠, 예. 예전에는 공공이 붙으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공공 어린이집, 공공 유치원, 공공 요양시설 이런 데는 요새 민간보다 훨씬 좋거든요. 네. 경쟁률도 치열하고 왜 그러냐면 이윤을 생각하지 않고 좋게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임대주택도 공공주택 이게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집을 사게 더 넓게 좋은 곳으로 사게 하기 위해서 순간의 사다리로서 살 수 있는 거죠. 네. 좀 전에 우리 장승철 소장님도 지적 주셨고 김미남님의 문자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발언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까지 쌓인 불신과 불통에 대해서 좀 분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꽤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김보익 기자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맥락의 비판들이 연이어 좀 나오고 있는 그 중심에는 너무 홍보 중심이 아니냐 청와대가 설득하거나 소통하려는 것보다는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홍보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 자체가 밑바닥 민심을 읽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직접 브리핑하겠다. 예.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겠다고 했습니다. 네. 네, 제가 2017년부터 작년 초까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었는데요. 예. 그때의 소통 기능에 비해 최근에 굉장히 약해진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목 이어서 보자면은 그게 이제 기획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시설 방문하고 그래서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기획을 했다. 그런 점도 필요한데 오히려 충분히 그동안 소통을 해왔다면 그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최근에 문 대통령 국민들이 보기가 좀 많이 힘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있죠. 예. 장 소장님은 이러한 부분 소통보다는 일방적 홍보 치중 동의하십니까? 포장지만 너무 화려해요. 포장을 벗겨보니까 내용으로는 없어요. 집값 안정화 자신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집값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무능력하고 이것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탄소제로 부분 때문에 어떤 한 방송사를 통해서 연설하셨잖아요. 내용은 사라졌어요. 흑백이냐 아니냐, 왜 흑백 썼냐, 이것만 남아 있어요. 탄소 제로를 하겠다고 흑백 화면을 사용했다. 아니 그러면요 세탁기 사용하지 말고 좋은 빨래판이나 국민들한테 줘서 시내가에서 빨래하도록 만들지. 그게 탄소 제로 아닙니까? 그런 쇼만 하지 말아라. 진정성 있는 내용을 갖고 국민을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김보익 기자가 그런 말씀 주셨어요. 이런 것도 좋다. 다만 그 전에 충분한 소통이 깔려 있다면 이런 전제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기자협회에서 내놓은 통계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접 브리핑, 기자 간담회 재임 기간 중에 한 150회 가량을 하셨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금 4년 임기인데 딱 6번밖에 안 했다. 이것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5번보다는 많긴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1년 정도 남아 있긴 하지만 여전히 너무 직접적인 소통, 특히 언론을 통한 대화나 소통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 부분 기자로서 김보엽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그 6번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숫자를 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 초까지 이 출입 기자를 할 때 벌써 대통령 브리핑이나 기자간담회 횟수가 6회가 넘거든요. 아, 예.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안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김보엽 기자님 아니 나오신다고. 6번이 넘는다고. 야, 한번 예.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바로 당시에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 차려져 있는 프레스센터를 와서 브리핑을 하고 그 자리에서 뭐 짧기는 했지만 3-4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가면 현지에서 이런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자들한테 질문 받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저도 몇 번 예, 봤습니다. 그런 예, 것까지 뉴스에서. 포함하면 예. 최소한 6회는 넘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건 좀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네. 제가 경험한 걸로만 봐도 약속한 거 이상의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에 가서 정상회담의 성과, 외교 성과를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그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 예. 그 자리에서 국내 뭐 무슨 장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국내 이슈로 질문이 나오고 다음 날 신문에 그걸로 모두 다른 이슈를 덮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자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장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예.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각종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많이 설명하셨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직접 국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아하. 지지하는 사람이든 지지하는 사람이든 모든 야당도 사람들에게 계속 그거 가지고 공격을 했고요. 그렇죠. 잠깐만요. 저희가 장 소장님 말씀 여기서 잠깐 네, 끊었다가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거침없이 하이킥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혹은 청와대 소통 부족 문제에 대해서 장성철 소장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학습 효과가 원인의 한 부분이다라는 말씀까지 이어주셨어요. 계속 해주시죠. 제가 참모라도 좀 이렇게 현안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거를 국민들 앞에 나서서 설명하지 마세요라고 하겠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당선되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광화문에 나가서 퇴근길에 국민들과 소주 한잔 하는 그런 격이 없고 소탈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걸 안 하신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아픈 부분은 박근혜랑 별로 다른 점이 없네라는 공격일 것 같아요.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조금 더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최고의 지지율 그럼 80%가 넘는 엄청난 지지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권 4년 차에 최근 역대 다른 대통령들보다 훨씬 지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추세 자체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그동안 가장 그 지지율 견인의 중요 원인 중에 하나가 K 방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흔들리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좀 지지율 하락과 그것이 나중에 혹시 레임덕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어떤 비판이나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코로나 방역을 잘못하면요 부동산 문제처럼 이 정부 능력 없구나 말만 앞세우는구나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커요. 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기가 되게 높으셨을 때 우리 4월 총선 전후로 해서 네. 그때는요 왜 잘했어 그랬을 때 코로나 방역을 너무 잘해서 그렇죠. 이게 거의 80%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확한 수치 기억이 안 나는데 25%까지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지지율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핑계가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처음 확산됐을 때는 신천지 때문에 그리고 이태원 때문에 그리고 광화문 태극기 부대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확산됐어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정부가 방역을 잘했냐 못했느냐라는 것으로 옮아갔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실력이 나올 겁니다. 네. 여기서 대처 잘못하면요. 지지율 하락 더 심해질 겁니다. 네, 남은 코로나 방역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말씀 주셨는데 김보혁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문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정 운영 긍정평가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네. 우리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레임덕 말씀을 하셔서 그 레임덕에 몇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지율이라는 건 여러 가지 지표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고 네. 그 외에 다른 거로는 예를 들면 대통령의 말에 영향력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네. 소위 말빨이 떨어진다. 그리고 인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혹은 민감한 국정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 다른 레임덕의 징후들이 지금 막 폭발적으로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케아 이펙트라는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같은 물건이라도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조립하고 만든 물건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는다는 거죠. 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탄탄한 지지율 중에 하나는 그런 효과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정부를 내가 만드는데 어떻게 했는데라는 이게 멀어지면 이 정부 내가 만든 정부 맞아? 그러면 정말로 그게 문재인 정부의 위기인 거죠. 아하, 예. 제가요. 네. 김보혁 기자님 설명 너무 잘해주셨는데 레임덕의 징후와 관련해서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분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음흠. 서로 공격을 하는 거죠. 너 네. 때문이야. 우리 지지율 떨어진 건 너 때문이야. 책임 떠넘기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이 정부 어떻게 검찰개혁 이렇게 끌고 왔는데 네가 망쳐놨어. 너 때문이야. 라고 지금 책임 떠넘기가 나오잖아요. 아, 내부에서요. 예, 그건 여권의 분열로 이루어질 거고 예. 여권의 분열이 가장 큰 레임덕의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목해야 할 한 그것도 부분을 그 중에 하나가 되죠. 네. 주목해야 할 한 부분을 더 짚어주셨습니다. 자, 뭐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좌충우돌 하는 야당입니다. 역시 준비됐네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은 강경 일변도로 치달았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문수 전 지사 등과 비상시국연대의 공동 대표를 맡았고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한 대동 단결을 결의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반응은 주호영 원내대표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시민단체 나름대로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혼돈해가지고서 할 수는 없어요. 김 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가 당내 반발에 부닥치자 일단 보류하겠다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되자마자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을 향해서 손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경 보수단체들이 모이는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왼쪽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른쪽으로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좌충우돌하는 양상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김보혁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동안 해놓은 거 다 까먹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난 총선 대패 이후에 네. 김종인 위원장을 당내 영입해서 비상대책위원회 만들고 국민의힘으로 이름 바꾸고 정강정책 바꾸고 광주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해왔던 게 무엇을 위해서인가? 다음에 집권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네. 중도로 더욱 확장해 나가기 위한 건데 공수처 이것 때문에 다시 극우 아스팔트 보수와 손잡는다? 이거는 저는 거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선철 소장님 앞서 대통령 레임덕 현상 중에 하나로 분열을 추가해 주셨는데 지금 야당이 분열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그 김문수, 이재호 이런 분들이 극우 세력이라고 하기에는 네. 좀 너무 과한 표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세요? 그분들이 주장을 하는 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해라 이런 건데 네. 이게 과연 극우의 주장인지 솔직히 저는 좀 동의하지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전투력이 센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동원력과 예. 저분들을 두고 음흠. 그냥 다음번 선거를 치르기에는 너무나 힘든 부분이 많을 겁니다. 관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저 사람들이 너무 억지 주장, 말도 안 되는 주장 이런 것들을 해서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행동들을 통해서 아니 우파 세력들은 다 저래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관리가 들어간 거지
저들과의 손잡고 저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리에 들어갔다. 네. 자, 이 점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전히 뭔가 갈등과 분열의 신호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대국민 사과잖아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어쨌든 사법 처리된 데 대해서 사과하겠다라고 했는데 당내 반발 때문에 결국 연기했고요.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도들은 앞서 김보육 기자는 김종인 위원장이 중도 외연 확장 쪽으로 나가는 신호였는데 이걸 강성 우파적인 당내 혹은 당 주변의 보수 인사들이 이것을 다 말아먹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박근혜 정권의 여러 가지 잘못했던 일들, 탄핵 당연히 사과해야죠. 그걸 사과 안 하고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습니까? 네. 사과를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은 한 4분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소수이고 예. 삼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 만나서 사과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시점과 내용을 좀 다르게 합시다라고 한 거였었고요. 초선 의원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과해서 박근혜 탄핵 이 부분을 극복해야 다음에 우리가 선거를 이길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당연히 사과해야 되고요. 그래야 다음번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서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과한 것에 대해서 동감을 표현했고요. 15일 이후에 네. 사과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아, 결정했답니까? 네. 예,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보육 기자님, 지금 장성철 소장께서는 김문수 아까 또 누구라 그랬죠? 이재호 이분들이 극우가 아니고 어쨌든 그 당시 모임에 오신 분들 반문연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반문연대로 함께 여기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반문연대의 힘을 내서 여당을 이기자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게 국민의 공감을 얻고 성공해서 결국 현 정권에 대한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장 소장님은 관리 차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조직체를 만들었거든요. 조직체를 만들면서 내건 게 문재인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형태로라도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못하도록 관리하는 거. 그런 거 못하도록 관리하려고 모였다.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 만약에 그냥 모여서 연석 회의하고 의견 듣고 어디 멀리 못 가게 집토끼 산토끼 도망 못 가게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분들과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조직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물론 지금 장외 집회 하기 힘들 겁니다. 밖에 춥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라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기 힘들 거예요. 다만 너무 그분들하고 가까이 가면 말씀하신 대로 사과를 하더라도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잠깐 포인트를 좀 옮겨볼까요?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게 초선 의원들입니다. 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네. 최근 언론에서 콕 집은 2명의 초선이 있어요. 네. 여당에서는 김남국 의원이고요. 네. 야당에서는 배현진 의원인데 자꾸 반복되는 뭔가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 실제로 국회의원 보좌관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겠어요? 국회의원들께서요 초선 의원이라도 6개월 정도 지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이제부터 내가 이제 경험 잘 해봤으니까 네. 내가 하는 게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김남국 의원이 정의당 의원에게 얘기를 한 것은 분명히 갑질이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배현진 의원도 귀태 발언이요. 정말 잘못된 발언입니다. 7년 전에 홍익표 의원 이것 때문에 원내대변인직인가요? 그것도 네. 사퇴했어요. 그랬죠. 품격 있게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요 상대방에게 했을 때 아픈가 보다라고 배현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감정적으로 아프면은요 곧장 대응 발언이 나와요. 너 하면서. 근데 합리적으로 아프면은요 말을 못해요. 아 그래 그렇죠. 우리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런 얘기했구나라고 그렇게 말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런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한 것. 하책 중에 하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계속 그 김보육 기자께서는 밖에서 지켜보셨잖아요. 국회의원들 뭐 중진, 초선, 다선 행태들도 많이 보셨는데 이러한 초선 의원들에 대한 특히 자꾸 돌출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요새 초선 의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계속 만나시잖아요.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분들이 특히 이런 젊은 분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와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국민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분들이 국회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오히려 3선, 4선, 5선 이렇게 그 정치를 이미 너무 능숙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좀 후배들한테 자리를 비켜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식견도 뛰어나고 국민을 대하는 자세도 좋고 네.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튀게 하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다수는 아니다. 아까 그 사과 문제에서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대부분 동의한다는 것처럼 네. 비교적 괜찮은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 꼭 이분들이만처럼 문제가 되는 사람들 초선 다 그래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이 있다. 지금 21대 국회의 초선 의원 비율이 무려 51%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말씀처럼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질타하셨던 구태, 과거에 이런 부분들을 타파하는 신선한 모습 보여주시고 정쟁을 벗어나는 국민을 위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신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나 싶고요. 하지만 역시 초선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한 부분을 너무 그렇게 우리가 그냥 그것만 초점 맞춰서 초선 다 이래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 거침없는 하이킥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보엽 기자,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